안녕하세요. TV를 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무심코 눌러본 유튜브 영상 하나.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어느새 화면에는 비슷한 영상들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입니다.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은 이런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이 정치적 선명성을 앞세워 진영 논리에 편승함으로써 특정 진영의 시청자들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유튜브 안에서의 성공 공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채널의 논조를 반박하며 더욱 세분화한 진영 논리를 내세우고 이를 통해 기존 채널과 다른 위치를 확보해 이용자들의 알고리즘 안으로 들어가려는 기성 언론의 유튜브 채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성을 생각하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경쟁하는 이상 많은 이용자에게 노출되고 클릭을 유도하여 시청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채널 운영자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언론사의 기자는 타사의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해 언론사 유튜브는 도전하는 위치이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외면하면 의미가 없다. 일단은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유튜브 안에서 그리고 현실에서의 경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겠지만 이 콘텐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경쟁과 생존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자와 언론이라는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신뢰를 축적해왔고 이에 따라 이 기성 언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과 균형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기성 언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콘텐츠만 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사 그리고 기자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유튜브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선명한 정치 콘텐츠를 경쟁 전략으로 삼는다면 이는 언론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조회수 경쟁에 활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한 현 시대, 플랫폼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줄 뿐이지만 언론은 우리가 보고 싶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도 전해야 합니다. 매체가 바뀌더라도 그 사회적 책임까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TV를 마르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산 교수입니다. 요즘 정말 덥죠? 예전엔 폭염이라고 하면 단순히 날씨가 많이 덥다 정도였는데 이제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폭염은 이제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이고 농업의 문제며 더 크게 보면 기후위기가 일반 시민에게 끼치는 불편과 고통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 뉴스는 어떻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 콘텐츠는 뉴스를 가볍게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시민이 자기 삶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하자는 뜻입니다. 지역 뉴스가 시민에게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즉 의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 의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폭염, 수해, 지방소멸, 의료 공백 등 모든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의제들이 종종 행정기관의 언어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표현들은 필요하지만 시민에게는 때때로 멀게 느껴집니다.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동네는 더 안전해지는 건가? 우리 부모님은 폭염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겠죠. 지역 뉴스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 그 뉴스는 나와 밀접한 생활 콘텐츠가 됩니다. 청주방송의 최근 보도에서 이런 관점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8월 6일 보도된 밀착 추적 폭염 속 소방관의 하루입니다. 이 보도는 단순히 폭염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밖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7월 16일 청주시 용암동의 이동 노동자 쉼터 2호점 개소 보도에서 배달 노동자의 현실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덥지만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힘든 건 아니겠죠. 도로 위의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무서운 화마와 싸우는 사람들의 폭염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보도는 기후위기를 노동의 문제로 번역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덥습니다라는 뉴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더위 속에서 누가 가장 위험한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활 콘텐츠로서의 지역 뉴스입니다. 폭염을 기온의 숫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일터를 보여주는 것. 시민이 뉴스를 보면서 저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역 뉴스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보도는 지난 8월 5일 드론으로 폭염 대응 디지털 트윈 첫 구축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는 폭염과 이상기후가 인공지능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야외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이 커지는 상황에서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폭염 위험 지역을 500m 단위로 예측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보도합니다. 대구의 160개 지역에서 야외 작업의 자제를 유도한 사례가 250여 건에 이른다고 하니 그 성과도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론의 경고 덕분에 그나마 잠시라도 쉴 수 있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기후위기가 추상적인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풀어야 하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청주방송이 오송 참사와 수해 문제를 다뤄온 보도의 흐름입니다. 청주방송은 지하차도 침수와 임시 제방의 문제 등을 연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오송 참사 아픔의 3년, 달라진 대책과 현장 과제 보도에서 오송 참사 3주년에 맞춰서 그동안 어떤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체계, 기관들 역할과 책임, 차량 통제 시스템 개선 등 수해와 참사의 교훈을 기후변화 시대에 지역의 안전 문제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후재난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생활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보도는 비가 많이 왔다를 넘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 뉴스가 생활 콘텐츠가 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3일 공보의 없어도 진료 계속 농촌 의료 새 해법 보도입니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지난해 59.5%에서 올해는 81.1%로 늘고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보의 대신에 보건진료 전담 의료 인력이 상주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새롭게 운영해서 이용자가 하루 평균 2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역의사의 원활하지 못한 수급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무거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외상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서 충북 권역외상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전국에 있는 권역외상센터 중에서 중증 내원 환자의 1000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외상센터에도 들지 못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 인력도 유출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더 이상 특권의식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모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역 뉴스가 생활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행정의 언어를 시민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폭염 대책이라는 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와닿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뉴스의 중심을 기관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기관이 무엇을 발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발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 뉴스는 기관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시민의 삶으로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발성 보도가 아니라 이어지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지역 뉴스는 한 번의 보도로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따라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 언론의 힘은 시민과의 가까움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방송의 뉴스가 지역의 문제를 더 많이 시민의 삶으로 번역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지역 뉴스 어떻게 생활 컨텐츠가 되는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폭염,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강렬한 빨강일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파랑일 수도 있고 봄날의 햇살 같은 노랑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사람 얼굴을 초록이나 보라색으로 칠하고 나무를 빨갛게 그렸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아는 색과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그린 화가는 그림 실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은 걸까요? 오늘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화가 앙리 마티스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화가가 되었지만 앙리 마티스의 그림이 처음부터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물의 색깔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강렬하고 자유로운 색채를 사용했던 앙리 마티스의 그림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낯설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히려 그 강렬한 색감을 보기 위해 미술관을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지금 청주 문화제조창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CGAB 방송 프로그램 질문 있습니다에서도 이 전시를 소개하기 위해 도슨트를 초대해 앙리 마티스와 동시대 파리의 화가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오늘은 이 방송을 통해 우리가 미술 작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아마도 작품 속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림 앞에 서면 먼저 자유롭게 느껴보기보다 이 작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질문부터 떠올리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번 질문 있습니다에 도슨트가 출연한 구성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도슨트는 단순히 미술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할을 방송으로 확장해 아직 전시장을 찾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작품을 보다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앙리 마티스 한 사람만을 보여주는 전시가 아닌데요. 마티스를 중심으로 라울 듀피와 마리 로랑생 등 20세기 전반 파리 미술의 서로 다른 색채의 세계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재미있는 감상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앙리 마티스를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보이는 색이 아니라 느끼는 색을 그린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얼굴은 피부색이어야 하고 나무는 초록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마티스에게 중요한 것은 대상의 실제 색깔을 정확하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색으로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1905년 마티스를 비롯한 젊은 화가들이 파리에서 강렬하고 대담한 색채의 작품을 선보이자 당시의 비평가 루이 보셀은 이들을 포브, 즉 야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야수파라는 이름이 생겨났는데요. 처음에는 이들의 거칠고 파격적인 색채 표현을 비꼬는 말이었지만 이후 현대 미술사의 중요한 사조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마티스의 그림도 단순히 색감이 강한 그림이 아니라 당시의 미술 관습을 흔든 새로운 시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 얼굴이 초록색이지? 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티스는 왜 하필 이 색을 선택했을까? 이 색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느낌을 받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질문 있습니다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문화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마티스의 삶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유롭게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졌지만 그는 창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색칠한 종이를 가위로 오려 다양한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화면 위에 배치하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티스의 후기 작업을 대표하는 컷아웃인데요. 붓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가위를 새로운 붓으로 삼아 또 다른 예술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티스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진 상황을 창작의 종언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새로운 표현 방식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이런 창조성이야말로 마티스의 작품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번 청주 전시에서도 이런 후기 마티스의 예술 세계와 연결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는 방송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미술 전시를 소개할 때는 단순히 마티스의 유명한 작품을 볼 수 있다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이 회화인지 판화인지 혹은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른 형태의 작품인지까지 구분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의 형식과 제작 방식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었다면 시청자들이 실제 전시장을 찾았을 때 작품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티스만 보고 전시장을 나온다면 이번 전시의 매력을 절반쯤 놓치는 셈이 됩니다. 또 한 명 주목할 화가 라울 듀피가 있기 때문인데요. 듀피의 작품은 마티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색과 선을 사용합니다. 선과 색이 꼭 맞아떨어지지 않고 때로는 색이 윤곽을 벗어나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선과 밝은 색채 속에서 바다와 요트, 거리와 사람, 음악회 같은 장면들이 마치 경쾌한 멜로디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듀피의 그림 앞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음악이 들릴 수 있을까? 정지된 화면 속에서 리듬과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느새 듀피가 만들어낸 경쾌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할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 로랑생입니다. 앙리 마티스가 강렬한 색채로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면 마리 로랑생은 훨씬 부드럽고 섬세한 방식으로 관객을 끌어들입니다. 분홍과 회색, 하늘색 같은 옅은 색조와 여성 인물들이 어우러지면서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티스의 작품에서 색채가 주는 강렬한 에너지를 느꼈다면 로랑생의 그림에서는 색이 만들어내는 정서와 분위기에 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같은 시대 같은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들이라고 해서 색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방식까지 같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색채 감각과 개성을 통해 각자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화가의 개성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마티스는 색의 자유를 주었고, 듀피는 색의 리듬감과 생동감을 더했으며, 로랑생은 색으로 부드럽고 몽환적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작품을 비교해 본다면 같은 시대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색을 표현했는지 발견해내는 재미가 한층 커질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는 도슨트의 설명을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미술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혀주었습니다. 특히 청주에서 열리는 전시를 지역 방송이 직접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질문하며 감상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화가는 이런 색을 선택했을까? 세 화가 중 나는 누구의 작품에 더 끌릴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청자는 더 이상 설명을 듣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작품을 보고 느끼는 관람객이 됩니다. 좋은 문화 프로그램은 전시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까지 발견해주는 방송일 겁니다. 100여 년 전 마티스와 동시대의 화가들이 각자 자신만의 색을 찾아갔듯이 우리 역시 작품 앞에서 자신만의 감상과 취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보기 위해 반드시 많은 지식이나 하나의 정답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나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술 감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CJB 방송 프로그램 질문 있습니다가 지역의 좋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질문을 건네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받아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옴부즈맨 제작단 박영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 CJB 모닝와이드에서 방송된 청주에서 만나는 파리의 화가들 앙리 마티스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을 소개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 앙리 마티스의 삶과 작품의 세계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방송이었습니다. 방송은 청주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서 문화예술 도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전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양미술 작품 해설사와의 대담을 통해 앙리 마티스가 화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와 야수파의 탄생, 강렬한 색채 실험, 그리고 단순한 형태로 대상의 본질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예술 철학을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말년에 완성한 컷아웃 기법과 대표작인 이카루스, 달팽이, 수영장, 한다발 등을 설명하며 작품마다 담긴 의미와 감상 포인트를 전달했습니다. 현대 미술을 어렵게 접근하기보다 자신의 감각으로 편안하게 감상해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현대 미술을 어렵지 않게 풀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미술 용어와 작품 세계를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해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었고 마티스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했던 예술 철학까지 함께 전달해 전시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청주의 문화적 가치를 알린 점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자와 미술 해설사의 대담으로 진행되다 보니
가장 중요한 미술 작품을 보여주는 장면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작품 설명과 함께 전시 공간의 분위기나 관람 장면을 보여줬다면 시청자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앙리 마티스뿐 아니라 여러 파리 화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하는 전시인 만큼 방송에서도 마티스 외에 라울 디피나, 마리 노랑생 등 함께 전시된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특징을 조금 더 소개했다면 전시 전체의 매력을 더욱 폭넓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앙리 마티스의 예술 세계를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며 현대 미술에 대한 거리감을 줄여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점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 콘텐츠를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도 다양한 작품과 작가를 균형 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처서 매직이란 말이 있죠. 해마다 처서가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기대하곤 하는데요. 아쉽게도 당분간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막바지 무더위가 기세를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아직 한여름 기운이 남아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8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9월 더 선선해진 날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